원내대표는 다 처음들 하시는 거라 네. 처음에 조금씩 다 실수들을 하시죠. 근데 네. 뭐 고의성이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끝나고 나면 아, 한 번 더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네. 하는데 예. 저는 그 이전 원내대표들 하시는 걸 쭉 유심히 봤기 때문에 네. 그 앞서 했던 분들 중에서 조금 실수했거나 네. 내부에서 조금 오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네.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쭉 유심히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바로잡는 쪽으로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달쯤 됐습니다만 어쨌든 좀 보람도 있고 또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학생회장 할 때부터 훨씬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세대학교 학생회장 할 때도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폭력 시위를 없애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과거의 운동권 그러면 당연히 화염병, 네. 광목 이 기본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연세대학교 87년에는 그 웬만해서는 제가 그런 도구들을 쓰지 못하게 했고요. 그래서 평화적인 연자 시위를 중심으로 해서 평화적인 유월항쟁을 만들어낸 거죠. 유월항쟁을 보시면 알지만 유월항쟁 때는 폭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참여가 가능했던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되게 대단히 실용적인 그런 이 방법론을 되게 즐기고요. 그러나 가치라고 할 때는 저는 뭐 그런 같은 운동권 동지들하고 생각이 같으니까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정치권에 와서도 대변인 하면서 소통 방식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확실히 언론인들과 접촉을 하면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의논할 때에 비해서 훨씬 더 객관적인 시각들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의 이런 정치하는 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 화두는 딱 두 개진다요. 하나는 민생, 하나는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 후퇴가 또 이 민생 악화로 이어져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주의 후퇴라는 게 꼭 국정원 문제라든가 뭐 사법기관의 전횡과 공작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정착돼야 분배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도 동반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민주주의 후퇴라는 것은 결국 권력자들, 기득권층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제로 권력들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의 재분배가 왜곡되는 이런 현상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문제와 빈부격차 해소라고 하는 민생 문제는 사실은 이 술의 양박시 같은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결한다고 접근했을 때 잘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20대 국회의 과제가 바로 민생 문제 해결과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 것을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과제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문제, 거부권 문제는 그 청와대와 집권당이 야당에게 덫을 놓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이렇게 판단했냐면 처음에 이 정의화 의장의 법인데 여기서 상시 청문회를 배제하는 수정안을 김덕수 수석이 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동의해줬어요. 그 수정안에 동의해주겠다고. 근데 갑자기 본회의 전날 김덕수 수석이 자기들이 낸 수정안도 부결시키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본인이 상시 청문회만 빼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동의해줬는데 그걸 왜 부결시켜요? 그것도 부결시키고 원안도 부결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상시 청문회만 제외하면 정의화 의장의 법에는 매월 국회를 여는 일하는 국회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일하는 국회 취지를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성표 던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서 통과가 돼버렸잖아요. 우리는 이 법이 통과된다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 우리 관심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지? 왜 본인들이 상시 청문회를 제외하는 수정안을 내놓고도 이 원안이 통과되도록 놔뒀지? 그리고 거부권 정국으로 가는 거예요. 김도부 의원이 상시 청문회를 제거했으면 거부권 행사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 법에 대한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 유승민 대표실을 통과시킨 법이니까 그 감정적인 문제 플러스 야당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의도구나 라고 느끼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과정 자체에서 이상했어요. 그럼 국민들이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제가 박원주 수석한테도 얘가 좀 이상하지 않니? 우리가 상시 청문회를
제외하는 수정안에 동의해주겠다고 했는데 왜 그거를 스스로 또 거부하지? 그래서 이건 뭔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거부권 행사한 이후에 맹 비난을 하면서도 거기서 한 발 뺐는데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민주주의라는 게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한데 대통령이 제2 요구를 하면서 제2 요구를 국회가 심사할 수 있는 날짜를 안 주고 19대 국회의 마지막 날인 27일 날, 그 다음에 이제 휴일이니까요. 거부권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딱 그 날짜에. 그러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거든요. 그래서 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된 문제에 대해서는 20대 국회가 열리면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야 되겠다. 그 법이 우리가 재의결을 해서 부결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국회가 제2요구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 그 제2요구에 의하여 제의할 권리는 국회가 있는데 왜 그 권리를 뺏어가냐 이거지. 대통령의 제2요구권만 중요하고 국회의 제2심사할 권한은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은 정말 대통령이 잘못한 거다. 그래서 국회에서 20대 국회에서 이거는 정쟁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우리 심사 권한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원내대표 돼서 이 여야 협상을 앞두고 제일 먼저 던진 말이 법 지키자. 우리부터 법을 지키자.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제안을 했고 반복적으로 제가 다른 당에도 제안을 했지요. 그래서 그 이전에 보통 한 50일씩 미루던 거를 어쨌든 좀 제대로 법을 못 지킨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나 그래도 역대 국회 중에 최단시일 내에 그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제 지역구에서는 이미 한 달 전부터 그런 조짐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5번 선거를 치렀는데 이번에 당선되기 전까지 2번 되고 2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이 어떻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죠. 제가 떨어질 때는 국민들이 저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다 기억하니까 당선될 때는 어땠는지. 근데 어쨌든 우리 이번에 선거운동 같이 하신 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몇 번 나눴는데 이번 선거 좀 이상하다. 초반부터 왜 이렇게 뜨겁냐.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게 거대한 심판이 닥치겠구나. 근데 이제 저는 호남을 잘 모르니까 호남에서 우리가 또 그렇게 당할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이번 선거가 제가 승리적 패배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 수도권에서는 우리가 승리했지만 호남에서는 패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리도 했지만 심판도 받아보니까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정말 정말 무섭구나. 그래서 이 민심을 거스르는 그런 행태를 절대 보여서는 안 되겠다. 한 번 더 각오를 다지게 됐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못하는 게 본인에 대한 심판인데 이걸 김무성 대표에 대한 심판으로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둘이 어떻게 나눠지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경고죠. 제가 현장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집권당의 모습에 대해서 분개하면서도 항상 결론은 박 대통령 좀 잘해야 돼 이랬거든요. 이걸 자신에 대한 평가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남은 기간 중에 또 민심을 거스르실 거 아니에요? 저는 걱정됩니다 사실.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확인한 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총체적 심판이었어요. 저는 뭐 현기원 수석하고도 대화는 잘 됐어요. 수시로 뭐 문자도 주고받고 전화 통화도 하고 소주도 한잔 했었어요 사실은. 그 거부권 전국 때 따로 좀 보자 제가 얘기해서. 그때 뭐 박지원 원내대표한테 먼저 연락했다고 이렇게 화를 내시고. 근데 그거는 뭐 그거야 이제 공개됐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대화도 잘 하고. 대화처럼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수석하고도 얘기 잘 통할 겁니다. 중요한 건 뭐 청와대 참모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뭐 벌어졌겠어요. 대통령이 큰 틀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니까 참모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좀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당 원내대표인데 자율성이 아주 없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또 청와대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때 대통령 만나서도 제가 첫 일성이 국회의 자율성을 좀 존중해 주십시오. 여야가 합의를 해도 청와대가 자꾸 이렇게 파기를 종용하면 여야가 자율적인 협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의했다 파기되면 야당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여당의 자율성이죠 사실은. 여당의 자율성을 좀 보장해 주라. 그리고 상의할 일이 있으면 여야 협상하기 전에 미리 청와대와 당 사이 조율을 좀 하셔라.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20대 국회가 바뀌려면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상당한 부분의 자율성을 주시고 또 만약에 미리 협의할 게 있으면 미리 협의하되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또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준 가이드를 다 지킬 수는 없거든요. 네. 결과에 대해서도 존중해 주셔야죠. 네. 우리 정부 때도 우리가 여당일 때도 네. 여당하고 청와대하고 이런저런 협의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에 영향을 줄 주제는 같이 상의를 해요. 근데 그 외의 사항은 청와대에서도 그거는 당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 국회의 구체적인 이 원 운영과 관련해서도 일정하게 의견을 보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그런 것은 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죠. 예. 아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부산이 5서, 예. 부산 경남을 다 합하면 7서 아닙니까? 예. 8석이구나, 8서. 네, 여섯. 근데 호남은 전북, 광주, 전남 다 합쳐서 3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영남보다도 의석이 적어요, 호남이. 예. 그렇다면 이건 정말 취약적이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우리가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호남 여러 현안들을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거고요. 또 호남에서 낙선하신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제가 좀 잘 돌봐드리면서 그때 의견을 좀 청취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호남에서 워크숍하면서 호남 지역의 민심을 듣겠다고 해서 5분을 초대해서 얘기 들었는데 저 정말 과거에 우리가 흔히 민심을 듣는다 그러면 되게 형식적이었거든요. 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들으면서 내가 느낀 게 저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호남을 당신네 당의 텃밭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오만했다. 자기들은 아프다고 계속 신호를 보냈는데 당연히 호남은 우리 알아서 도와주겠지라고 늘 편하게 생각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더 서운하고 마음이 떠났다. 저는 그 말이 정말로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호남 민심이 단기간에 돌아오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세월간 쌓여있던 건데 그게 어떻게 한 번에 다 풀리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호남 민심을 잡아야지 욕심을 안 부리고요. 그 아픈 만큼 더 보듬고 더 정성을 기울여서 천천히 그러나 우리에게 마음을 열 수 있을 때까지 정성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나오면서 우리 의원들에게 공약하고 또 설득했던 논거가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수권정당인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정권을 줘야 되겠다고 마음먹게 하려면 기존에 우리 당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걷어내야 돼요. 지금은요, 집권을 하겠다고 하는 정당이 좀 절실하게 자기를 바꿔야 돼요. 당내 싸움 같은 거, 쓸데없는 싸움 못하게 만들고, 막말하면 안 돼요. 정말 국민들 생활에 하나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찾아서 해야 돼요. 찾아서. 그 고담 중담 멋있게 얘기하고 실제로는 국민들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하는 그런 정치 행태들은 버려야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국회의원들 세비 걷어서 악성 가계부채 그 채권 태우는 일부터 했잖아요. 언제 정당이 2,500명 가까운 국민의 삶을 바꾼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밤마다 채권 추심당하고 주민등록 말소돼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새로운 삶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 해야 돼요. 이런 거. 저는 정치가 불신받는 이유가 저 사람들이 나의 삶에 도대체 뭘 해준 거 있어? 나는 저 사람들에게 표를 줬는데 그 배신감이잖아요. 호남이 우리에게 느끼는 배신감은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거지만 전체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고 있는 이 현상은요. 정치권이 무섭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123명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단 한 가지라도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주는 일들을 하면 123가지의 좋은 일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거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저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밥그릇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느껴야 우리에게 정권을 주시지 않겠어요? 저는 원내대표로서 우리 당 의원들이 그렇게 실질적이고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과제에 전념을 다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 그걸 통해서 우리 당이 주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제가 독려하겠다. 이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